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전기와 자기를 이제 이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오메 법칙을 살짝 들어간 반도 있고 안 들어간 반도 있는데 이제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메 법칙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이고,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한 바가 있죠. 전압은 뭐였죠? 전압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죠? 하는 능력. 그러면 전류는 뭐였죠? 전류? 다들 떠오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저항은 뭘까? 이건 이제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번 시간에 배우면 되겠죠? 따라서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인 오메 법칙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60쪽을 펴주시고, 교과서 60쪽, 그 다음 프린트 8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8쪽. 프린트 8, 9쪽, 오메 법칙에 해당하는 프린트는 8, 9쪽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준 기출문제는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지? 그냥 연습문제? 연습문제 프린트는 이제 오메 법칙 다음 단원 이제 저항의 연결까지 하고 나서 이제 3단원, 초단원 3단원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들은 좀 진도가 빠른 어떤 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 때 할 거고, 진도가 느린 반들은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과 대면으로 하게 되겠죠? 네. 자, 핵심 개념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 관계인지. 선생님이 프린트 5쪽이었나? 6쪽. 프린트 6쪽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프린트 6쪽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살짝 힌트를 준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저항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항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저항은 전기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나? 우리가 다 모든 반이 지금 실험을 끝냈어요. 전압계와 전류계를 전기회로에 연결해서 전압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연결을 어떻게 할까? 회로에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메 법칙은 맨날 얘기했다시피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특히 오늘 할 실험은 실험 동영상으로 볼 건데 오늘 할 실험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는 단순히 오메 법칙을 알아야 풀 수 있게 나오지 않을 거고 실험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각 각 단계의 그런 의미 같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낼 거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집이지만 큰 소리로 오늘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동영상을 본 친구들도 있고 이 동영상을 안 본 친구들도 있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빠르기가 다르네. 물의 높이가 높으니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네. 물의 높이가 높은 수조의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물의 높이가 높은 수조의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긴 수조가 있었고 선생님이 잘 못 그리겠는데 수조가 있었고 이렇게 밸브로 잠겨가지고 이렇게 수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물이 높고 하나는 물이 낮았죠.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흘렀었어요. 밸브를 열면 물이 이쪽으로 흘렀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유가 왜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냐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뭐로 들었었죠? 이유를? 맞아요. 수압차를 들었단 말이죠. 수압차. 얘도 똑같이 얘기해주면 되겠죠. 지금 물의 높이가 높은 애가 높이가 높아서
수압도 세다. 따라서 수압이 더 세기 때문에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간다. 근데 단순히 수압이랑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는 까닭과 수압이 높은 것과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는 까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수압이 높은 것과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는 까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수압이 세면 뭐가 많을까요?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즉 같은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물살이 세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물의 압력, 즉 수압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물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 같은 시간 동안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물살이 세다. 따라서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된다. 이거 전류, 전압, 전기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전압이 큰 회로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물의 양, 즉 전류가 세기 때문에 따라서 뭐 전압이 크면 전류가 세진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뭐 전류라고 한다면 물레방 그쵸? 전류의 색이라고 한다면 전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다. 전류의 세기는 약간 물의 양이라고 해야 맞겠다. 그지? 물살 이런 걸로 전류의 세기를 해야 맞겠다. 그죠? 물이 흐르는 게 전류니까.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 60쪽 아래에 있는 탐구 활동을 봅시다. 자,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교과서 보면은 탐구 활동을 보면은 자, 밑에 회로의 구성 성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구성 성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안 써본 그런 안 써본 그런 실험 도구들이 있어.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직류전원 장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직류전원 장치. 자, 직류전원 장치는 전압의 공급원입니다. 전압의 공급원이긴 한데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압의 공급원으로 뭐 썼었지? 우리가 전기회로를 만들 때는? 맞아요. 전지를 썼었단 말이야. 이 두 개는 둘 다 전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전압을 공급.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전지에 몇 볼트라고 써져 있는지 봤어요? 1.5볼트라고 써져 있었어. 그러면 그 전지는 딱 1.5볼트, 즉 정해진 전압만큼만 공급하는 거죠. 근데 직류 전원 장치는 거기 보면 이렇게 돌리는 그런 뭐 스위치는 아니고 약간 돌리는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죠. 마치 볼륨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런 직류 전원 장치는 뭐냐면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전압의 세기 조절 가능. 얘는 0볼트서부터 수십 볼트까지 이제 직류 전원 장치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못 보던 게 있어. 또 못 보던 거 뭐 있지? 맞아요. 니크롬선이 있죠. 니크롬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용 안 했는데 니크롬선은 자 생각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압도 배웠고 전류도 배웠어. 저항은 안 배웠단 말이지. 근데 새로운 기구가 나왔으면 얘는 저항에 관련이 있겠구나. 저항의 세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뭐 이건 추측 같은 거죠. 실험을 하면 더 알 수 있을 거고 더 잘.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실험 도구들을 사용해서 뭘 하고 싶다?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쵸. 자, 그럼 전류의 세기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봤나요? 네, 자. 지금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험자가 일부러 변화를 시키는 요인,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직류전원 장치로 전압의 세기를 바꾸고 있죠. 1.5V, 3V, 4.5V, 6V 이렇게 1.5V 간격으로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죠?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죠. 일부러 니크롬선의 길이를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요인이 있어요. 변화가 수동적으로 된 요인이 뭐가 있죠? 이게 지금 전류의 세기를 재고 있잖아요. 변화된 요인은 전류의 세기죠. 즉 전압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는 니크롬선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서 전류의 세기가 변화를 하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요인. 변화가 없는 요인은 뭐가 있죠? 이거 세 개 빼고 나머진 다 변화가 없죠. 예를 들어 도선의 길이, 도선의 굵기, 스위치의 유무 이런 것들은 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죠? 전압계의 유무, 전류계의 유무 이런 것들 변화가 지금 없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변화를 시키는 요인과 변화가 된 요인 이거 두 개를 우리는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과학에서는 사실 이거 두 개에 관심이 있죠.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요인이 변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근데 사실 실제 과학자들은 이것도 매우 중시하죠. 왜? 변화를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변화를 하면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잠시만요. 변화를 받으니까. 따라서 변화가 없어야 될 부분은 늘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도선의 길이, 굵기, 스위치의 유무, 전압기, 전류계의 유무가 달라지진 않는지 매우 신경 쓸 거예요. 사실 앞으로 과학자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변화시키는 요인과 변화되는 요인만 알아도 아주 훌륭하지만 앞으로 과학 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실험적인 요인, 즉 변화를 시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보통 통제 변인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 통제 변인들을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면장갑도 사실 처음 보는 거긴 하죠. 면장갑. 나머지는 다 썼었고 면장갑. 면장갑은 오늘은 직류전원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건전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센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면장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회로를 연결했단 말이죠. 보면은 지금 이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회로 보면은 뭐가 병렬이고 뭐가 직렬인지 알아야 돼요. 이 그림만 딱 주고도 뭐가 직렬이고 뭐가 병렬인지 알아야 이제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죠. 그죠? 직류 전원장치는 마치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모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에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 이렇게 방향 맞춰서 이제 넣어준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5V씩 간격으로 직류전원장치 전압을 변화시켜가면서 짧은 니크롬선이 연결되었을 때 한번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고
아 맞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유의할 점 두 가지는 자 봅시다. 측정하지 않을 때 스위치를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거 실제 대면 수업 때 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한 걸 봤는데 뭐 감전이 될까봐? 근데 이건 사실 뭐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가설은 애들이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전류의 낭비라서 자, 요런 말들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소소한 이유고 진짜 찐 이유는 이 두 번째 것과도 연관이 있고 왜냐면 니크롬선이 뜨거워져요. 왜냐면 봐봐. 니크롬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 전기 에너지는 뭘로 전환될 수 있죠?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따라서 니크롬선이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스위치를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류계 전압계 고장날까 봐입니다. 전류계 전압계 고장날까봐. 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크롬선이 긴 걸로 바꾸고 나서 또 1.5V, 3V, 4.5V, 6V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총 8개의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8개. 니크롬선 2개에 그 다음에 전압 3개에서 2 곱하기 4에서 8개의 데이터를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지금 교과서 61페이지인가? 보면은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도 있죠. 물론 프린트에도 있긴 하지만 얘 지금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봐요. 꼭 그려보세요. 왜냐면 이거 대면 수업 때 한 친구들은 직접 그려보고 한 명 정도는 밤마다 한 명 정도는 나와서 칠판에서 그렸어. 그 정도로 중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까? 오매 법칙 뭐라고? 수행평가 나온 단원이라고.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중요한 걸 설명해 줄게요. 일단 0점. 너무 중요해요. 0점. 이거 안 그리는 친구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제목, 전압.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꼭 중요하죠. 전압하고 괄호, 이게 X축의 제목이라면 괄호하고 단위를 꼭 써주는 거죠. 전류하고 Y축 제목, 전류하고 괄호하고 밀리암페어 꼭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4번 일정한 간격의 눈금. 어떤 애들이 이거 여기 있는 150, 75, 300, 150, 450, 225, 600, 300 얘네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일단 일정한 간격으로 그 눈금을 왜 이렇게 썼지? 눈금. 자, 눈금을 쓰고 일단 눈금을 이거 그린 다음에 요 점들 4가지 점, 이 4개의 점, 8개의 점이죠. 그러니까 8개의 점. 이 8개의 점을 꼭 찍어줍니다. 이 8개 점 왜 찍어주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꼭 점으로 찍어주는 게 약간 과학에서 국룰인 거죠. 국룰 약간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이거 구분해서 써져 있죠. 뭐가 긴 건지 뭐가 짧은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써주고 이제 선 그래프, 선으로 자대고 연결. 이러면 이제 뭐 완벽합니다. 참고로 과학에서는 얘는 이제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나와요. 그리면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과학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 막 이렇게 점이 일정하게 실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럴 때 막 꺾은 선 그래프를 긋기도 하죠. 근데 과학은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과학은 수학처럼 정확한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실험을 하다 보면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과학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뭐야? X축과 Y축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즉, 지금 실험에 대응을 해보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이렇게 관계를 볼 수 있게 선으로 쭉 그어주는 거죠. 뭐 근데 어차피 수행평가에선 당연히 되게 이렇게 딱 선으로 예쁘게 나오게끔 데이터를 주긴 할 겁니다. 요 정도를 이제 해주면 완벽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그래프에 제목을 지어줘요. 보통 X축과 Y축의 관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 이 그래프의 제목이거든. 근데 단순히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만 영향을 받습니까? 이 그래프가? 아니죠. 니크롬선의 길이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니크롬선 길이에 따른 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완벽하겠죠. 길이에 따른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관계. 아이고 완벽하다. 그죠? 이 정도로 막 1, 2, 3, 4, 5, 6, 7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그래프의 중요한 점들을 짚어줬다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자,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나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죠?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변하고 있죠? 전류의 세기 어떻게 변하고 있죠? 맞아요. 커지고 있어요. 즉, 두 개는 비례의 관계구나. 비례의 관계구나. 이렇게 쓰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한다. 이렇게 쓰죠. 비례. 이게 비례라는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도 했었지만. 아이고. 자, 이거 뭐, 그죠? 지금 보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아이고. 짧은 니크롬선이 긴 니크롬선보다 더 위에 있죠, 지금. 그렇다는 건 즉, 짧은 니크롬선이 긴 니크롬선보다 더 전류의 세기가 크다는 거죠, 지금. 맞나요? Y축으로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짧은 니크롬선이 더 위에 있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에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즉, 니크롬선 길이와 니크롬선의 길이와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 즉, 니크롬선 길이분의 1과 전류의 세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반비례한다는 건 분의 1과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어려워도 익혀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례한다고 할 때는 그냥 니크롬선의 길이를 쓰지만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선의 길이 분의 1에 비례한다. 분수로 바뀌었죠, 지금. 즉 반비례 관계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직접 해봤으면 좋겠지만 맞다. 우리가 이 실험을 직접 해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에 직류전원 장치가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좀 비싸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1.5V 전압을 니크롬선 대신에 다른 물체를 연결하여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보자. 이렇게 물체들이 있대요. 알루미늄, 구리, 고무찰흙, 점토, 샤프심, 나무.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들 이 개념을 배웠어요. 도체와 부도체. 어떤 애들은 반도체까지 얘기하던데 도체는 아예 전류가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은 물질, 반도체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전류의 세기를 그러니까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게 할 수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물질이죠. 자,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중에서 도체인 게 있고 부도체인 게 있었어. 어떤 게 도체죠? 도체. 자, 샤프심, 알루미늄, 구리는 도체죠. 근데 좀 성질이 달라. 알루미늄과 구리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있어서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겠다. 그지? 자유전자들은 전자들이 마구마구 잘 움직이는 거다. 자유전자는 금속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도체 중에 샤프심은 금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흑연이라는 물질이 있죠. 흑연이라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왜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는 고등학교 가서 배웁시다. 아직은 배울 때가 되지 않았죠. 자, 요 두 개는 부도체. 요 두 개래. 요 세 개는 부도체. 고무찰흙, 점토, 나무는 부도체.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유는 안 배웠어. 도체는 그냥 전류가 잘 흐르니까 도체고, 부도체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부도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자, 선생님 까먹어서 자, 얘들아. 니크롬선의 길이는 뭘 의미할까? 아까 니크롬선은 뭘 의미한댔지? 저항을 의미한댔지. 그럼 니크롬선의 길이는 저항의 세기를 의미하기도 하겠네? 괜찮아, 이거?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저항에 반비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설명했냐면, 자, 봐봐. 옛날에는 도체는 단순히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전류가 안 흐르는 물질이라고 했지만, 부도체는 실은 저항의 세기가 무지무지 큰 물체들이어서, 부도체는 저항이 무지무지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왜냐하면 전류랑 저항은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크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것이다. 즉 부도체는 저항이 무지무지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도체는 반대로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무지무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서.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나의 예상 해서 얘네는 도체니까 전류가 잘 흐를 것이고 뒤에 세 개는 부도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쓰고 있나요, 여러분? 프린트나 교과서에 꼭 써놓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교과서 62쪽으로 한 장 넘겨봅시다. 그래프가 2개 나올 건데 이제 거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매 법칙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면 그때서야 프린트 9쪽을 펴서 적어보면 됩니다. 뭐 지금부터 적어도 되긴 하지만 프린트 9쪽은 사실 이 PPT랑은 별로 관련이 없고 교과서 62쪽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 수행평가 본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게 좋겠어? 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죠. 지금 나랑 얘기하는 부분은.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요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래프 형태 기억해놔야 돼요. 그죠? 비례할 때는 이렇게 직선이구나. 비례할 때는 직선 그래프구나.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저항과 전류의 세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도대체 전기 저항이란 무엇인가? 우리 저항이란 말을 마냥 처음 들어봤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1학년도 몇 반 들어가는데 1학년에 여러 가지 힘이라는 단원을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전공이 생물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만 가르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1학년들이 여러 가지 힘을 배울 때 물체를 방해하는 힘이라는 제목의 단원이 있습니다.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뭐죠 도대체? 떠올라요? 옛날에 배운 건데 마찰력이죠. 마찰력을 할 때도 저항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뭐 공기 저항 이런 말 하죠.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뭐 비행기가 잘 떠다닐 수 있고 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영할 때도 그럼 물의 저항을 잘 이겨내는 수영복의 재질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들어봤어요? 전기 저항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단위로는 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옴을 사용하며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다. 외우자. 얘들아, 정의라는 건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걸 외우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 정의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좀 어렵더라도 외워주는 게 어떻게 되면 좀 과학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외우란 소리입니다. 그죠? 자, 옴이라는 학자가 저항을 처음으로 발견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항을 처음으로 정의를 한 사람입니다. 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저항의 단위로 갖다 붙였죠. 그래서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 전류가 흐른다면 그 도선의 저항은 1옴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저항은 전류가 흐른다면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 실제로 인간이 전기 에너지를 쓰고 뭐 에디슨이 그걸로 전구도 켜고 벨이 발명한 뭐 전화기도 쓰고 했을 때부터 이런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 즉 도선의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은 과학자들의 과제였어요. 왜냐면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같은 양의 전압을 걸어도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류는 세질 테니까. 같은 양의 전압을 걸어도. 이해가 돼요? 못해도 뭐 돼요. 얘는 여담이니까. 하지만 하면 좋겠죠?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요거. 파란색은 전자, 빨간색은 원자. 자, 전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원자랑 막 부딪혀요. 원자랑 막 부딪힌단 말이죠. 그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보이나요? 막 부딪히면서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 즉 플러스 그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핵과 정전기적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작용. 지금 너무 어려운 말을 선생님이 했는데 잊어버려도 돼요. 어쨌든 어쨌든 충돌을 하면 얘들아 봐봐. 내가 쭉 달리는 거랑 너네들한테 다 어깨빵을 하면서 달리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겠어? 당연히 그냥 아무 그런 걸림돌 없이 쭉 달리는 게 빠르겠죠. 즉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은 뭐냐면 원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죠. 물질을 쪼갰을 때 나오는 기본 단위. 즉 도선도 쪼개면 원자, 즉 원자로 구성되어 있겠다. 그러면 도선 내부에서 원자들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 전자들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긴다. 전자들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생긴다. 이거 교과서 지금 62쪽에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나와있죠? 형광펜으로 짝짝 그어놓읍시다.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자, 그래서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아까 니크롬선 길이와 전류의 관계랑 똑같은 거죠.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런 모양인 거죠, 지금. 자, 요식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프의 형태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사실 이 그래프의 형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뭔지는 내가 옛날에 고등학생들 과외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아무튼 그때쯤 수학에서 배우는 걸로 아는데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렵죠. 근데 아무튼 외워는 주셔야 됩니다. 반비례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구나.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닿진 않아야 돼. 포인트는 X축과 Y축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죠. 자, 옴의 법칙이라는 건, 자, 그럼 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아까 옴이 뭘 정의했다고? 저항의 대해서 저항을 정의했다고. 자, 말이 안 나오는데. 아이고, 자, 왜 자꾸 이렇게. 자, 전류의 세기를, 자, 그 사람이 봤을 때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 그죠? 전압에 비례하죠. 이거는 옴이 발견한 건 아니고 그 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옴이 발견한 건 이거죠. 저항을 정의하고 봤더니 전류의 세기가 저항과는 반비례하더라. 즉 저항분의 1과 비례하더라.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합치면 되겠네. 이거 뭐하러 따로 말해? 합치면 되지. 합친 거죠. 합쳐요. 합치면 곱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분의 전압과 비례한다. 즉 이걸 약간 바꿔서 는으로 하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내가 막 찍찍 그은 게 아니라 지우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우개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를 옴의 법칙이라고 하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이거 완전 중요해 보이지 않니? 이거는 중요하다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I, 전류의 세기는 R, 저항분의 V, 전압이다. 혹은 얘를 하나 외우고 나면 뭘 외울 수 있겠어? 양변에 R을 곱하면 V는 IR이 되죠. 얘를 또 양변을 I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R은 I분의 V 이렇게 되죠.
요 세 가지를 다 외우는 걸까? 아니야. 하나만 외우는 거야. 제일 중요한 식 하나만 외우고 양변을 나눴다가 곱했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동영상 살짝 멈추고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6V 전압을 걸어줄 때 0.3A의 전류가 흐르는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옴인가? 자, I는 R분의 V라고 했죠. 자, 얘들아 참고로 I의 단위는 암페어죠. V의 단위는 볼트, R의 단위는 옴. 근데 밀리암페어라고 만약 내가 예를 들어 300mA다 라고 하면 이제 너네는 알아서 이걸 암페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0.3A라고. 왜냐면 저항의 정의가 뭐였죠? 1V에 전압이 걸렸을 때 1A가 흐르는 전류의 도선의 저항이 1옴이다 라고 했었죠. 즉 암페어 단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는 여기서 암페어로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0.3A의 전류가 흐른다면 자, V가 6V죠. 그러면 여기가 몇 옴일까 했을 때 X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옴은 0.3A 분의 6V가 될 거고 X는 따라서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요 정도 계산 너무 쉽다. 그죠? 우리 너무 쉽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점토의 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 해보기 해볼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3쪽인가요? 62쪽 아래인가요? 아무튼 거기서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프린트 8쪽까지는 무조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9쪽은 아직 덜 채웠더라도 8쪽까지는 무조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거 형광펜 잘 그어놨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점토의 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 해봅시다. 수고 많았어요.